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끝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들 듣도 보도 못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패의 뿌리가 2년 전 총선 공천이라는 얘기 그동안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그 공천의 숨겨진 모습들을 가까이서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목격담을 책으로 펴내봅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무슨 소장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확하게 아시려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얼마 전까지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을 하셨다. 아마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쏙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정치 핫 이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한국당 최악의 참패, 망조가 들었다. 뭐 별의별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 2년 전입니다. 2016년 총선 공천 비사. 지금부터 좀 따져볼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의 과연 민낯이 어떻게 묘사가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보수 야당은 이렇게 망가졌다. 여기 뭐 내부자의 뭐 증언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2016년 총선을 앞둔 그 당시의 당, 지금 이제 한국당의 옛 이름 새누리당이 되겠죠? 친박과 비박 간의 끝없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으나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친박들의 무대, 김무성 전 대표의 뭐 별칭이죠? 뭐 별명이랄까요? 발목 잡기 해도 너무하다. 이런 불만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입니다. 반발해서 탈당하고 컷오프를 휘둘렀고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얘기겠죠. 자, 공천은 공천인데 그 당시 공천을 막장 공천이라고 지금도 아직까지 묘사를 합니다. 청와대 살생부 얘기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한구 공심위원장 네 사람 심기 한다는 얘기 자꾸 나와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전히 정리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에 집착하는 한 수구 보수 이미지 못 벗어난다는 지적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비에 등록한 시민들이 많이 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도에 저한테 도전하고 있는 최홍희도 와 있습니다. 니 깨끗하게 나한테 도전해라. 네가 이기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면 네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새누리당에는 어떤 경우에 전략 공천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공천 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당대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관리위원들이 영향주는 문제는 당대표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뭐 똑같은 말 반복시키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한 단계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비공개 선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고요. 부탁드립니다. 자, 돌아간다. 국민의 이름 못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정말 부끄럽다. 장단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 보자. 그거는 매번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저기 그거 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런 영단이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분 나쁘지.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러고 어떻게 저기 공관위원장을 아주 우습게 안 보면은 그런 소리들을 해?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저 모습들이 벌어졌던 2016년 총선 직전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비사, 공천 관련 비사를 최근에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책 네. 제목이 보수의 민낯, 그리고 부제는 도전 2022. 네. 차기 대선 연도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2022. 자, 일단 책을 내셨으니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참 과분하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요. 예. 초판이 발행 5일 만에 오. 매진됐습니다. 원래 통상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도 책을 써도 초판 나가기 쉽지 않은데 벌써 나갔습니까? 네. 그럼 또 2세를 찍은 거네요. 2세는 어제 찍었습니다. 아, 일단 반응이 그 정도 나온 걸 봐서는 꼭 정치권에서만 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가 나가려면 일반인들도 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 같으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아주 잘 모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책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 당시의 공천 비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무성 전 대표를 보좌관으로 오랫동안 옆에서 보좌를 해왔습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과 김무성 전 대표는 왜 이렇게 관계가 나빠진 겁니까, 도대체? 대략 세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예.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예. 세종시 이전 문제. 세종시. 네. 아주 당시- 떠들썩했던 그 세종시.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자고 했고 어, 김무성 대표는 좀 수정을 해야 어. 된다라고 입장이었죠. 어.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예.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자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정현 의원을 시켜서 어. 친박에는 자장이 없다라며 김무성 대표를 그러니까 파문시켰어요. 본인과 다른 정책 노선을 표방했다 이거군요. 네, 어.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같고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는 합리와 비합리, 예. 상식과 비상식의 어. 대결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봉건적인 리더십을 예. 갖고 예. 친박 의원들은 예. 맹목적이고 종교적으로 따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일까 지금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교조, 신념이 있다는 교조주의 겁니다. 같은 이런 네. 느낌도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던 김무성 대표가 눈에 좀 껄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그럼 첫 듭니다.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왜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라는 게 이유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유는 또 뭡니까? 마지막은 견제였던 것 같아요. 어. 그 견제도 두 가지 부분인데 예. 김무성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대표를 예. 제외하고 예. 본인들이 친박 좌장, 구심점이 되고 싶어 했던 아. 중진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를 좀 이간질시킨 부분도 그 세 번째 있었고. 이유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유와 관련된 이유는 아니고 네. 다른 지금 친박계와 이 김무성 전 대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견제 같아요. 오. 2014년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예. 되면서 차기 대선 주자 후보 1위로 예. 거의 1년여 동안 예, 예. 여론조사상 그렇죠. 1위를 그런 했거든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권력이 예. 미래 권력을 좀 견제해서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아무튼 이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한마디로 왜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왜 갑자기 저렇게 큰 거지? 이렇게 되겠나요? 제가 네.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좀 설명해 드리지만 아마 그런 정도 이유가 아닌가 싶으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책, 이 보수의 빛낮이라는 책 중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흥미롭게 이 부분이 이제 살생부가 좀 언급이 됐다. 어떤 네. 사람이 갑자기 국회를 찾아와서 김무성 전 대표를 얘기해서 누구 이름을 꺼내면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청와대 뜻이다. 이렇게 전달했다는데 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A씨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와 함께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LD. 그래서 소위 말해서 책에는 LDA 라인이 자꾸 청와대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공천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뭔가 공천에 대해서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라고 했는데 과연 누굽니까 이분들? 이름을 아마 책에서도 안 쓰였으니까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책 내용을 좀 꼼꼼히
이거 들어보니까 대충 짐작은 가는데 말씀하시기가 아마도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생각하실 시간 제가 드리고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니까 영상부터 보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날 저녁에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급히 전화가 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급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럼 안 좋은 일이면 제목이라도 좀 얘기해달라. 그니 뭐 하여간 공천 뭐 그런 문제래. 그래서 내일 아침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조찬을 했지.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김무성 대표로부터 들었다면서 공천 살생부란 얘기는 이렇게 언론에서 붙인 거고 공천 배제 이제 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40명 정도 얘기를 하면 정의원 이름도 있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는 그 얘기 듣고 이제 왔지만 되게 재수없잖아. 그리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없는 데를 공천 안 주겠다면 대체 어떻게 됐다는 건지. 나는 유승민이 공천 안 준 것도 어떻게 감당할까 황당한데 나까지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하여간 황당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 또 남경필 지사도 전화가 왔어. 어디서 들었는지 정의원 뭐 어디 날라갔다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김용태 의원도 전화 와가지고 자기도 들었는데 자기랑 뭐 형이랑 뭐 들어있다고 또 전화가 오고. 지금 저 살생부 관련된 얘기를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이 지금 하신 건데 일단 제가 보면 직함도 없이 당청 가교를 자처한 A라는 인물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꿈꾸다 불발된 D라는 인물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계속 전달해온 L이라는 인물. 이들이 누구일까? 아까 뭐 이름을 직접 밝히기는 곤란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 당시 어떤 행동들을 한 겁니까? L하고 D라는 분들은 예.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그 당시에 분들이고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네. 분들. 그렇지만 지금은 좀 고초를 겪고 있는 아. 분들이고요. 예. A라는 분은 정치권을 떠난 인사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인 예의로 그분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그러면은 곤란한 부분이죠. 그 당시 2016년 당시에도 정치권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까? 떠나 있는 상태였는데 예. 김무성 대표와는 한 20여 년 이상 오래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고 예. D라는 분과 네. 아주 긴밀한 또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정치권에 그렇게 오래 떠나 있었던 분이 당시에 청와대 얘기를 하면서 살생부 그리고 특수적인 이름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공천 주면 안 된다, 배제해야 근데 된다. 아무런 직함이나 그런 권한도 없는 A 씨한테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비공개로 그 가교를 하겠다는 거죠. 예. 공천 문제 가지고 이해한군 공관위원장이 되면서 당이 사달날 것 같으니까 예. 그러한 좀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좋은 마음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에 누구누구는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마음으로 들릴까요? 아무리 본인은 좋은 마음이라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게 중간에 이제 변색된 거죠. 지금 공천 관련 얘기 중에서 이게 또 유명한 게요. 김무성 전 대표의 이제 이른바 이제 옥새 파동입니다. 사실 뭐 도장 그 옥새를 갖고 부산으로 내려간 건 아닌데. 아니죠. 그게 이후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름으로 옥새 파문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사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좌진들이 부산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걸 건의했다고 지금 책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지 지금 약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이 옥새 파동을 일으키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이런 공천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걸 막을 방법은? 그게 공천 최종 결정할 마지막 이틀 전이었거든요. 예. 시간상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예. 당의 후보로 등록을 해야 출마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내려가셨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남은 날은 예. 하루밖에 없었던 거죠. 아. 시간상의 제약이 그러니까 가장 큰 청와대에다가 문제였어요. 분명한 신호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었다. 이거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시기에 그런 시간이 남았다면 역시 이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참 좀 고뇌를 하면서 한 선택이었는데 그렇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수습이 돼서 좀 효과를 본 면도 있고 여전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김무성 전 대표가 약간 뭐라 그럴까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옥새 파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약간 우스꽝스럽게 비친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해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설명을 했으나 여전히 제가 또 표현을 썼지만 옥새 파동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네. 그 부분에서 보좌진이 좀 안타깝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책임을 느낍니다. 저도 보좌진으로서 예.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 예. 어느 정도 일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 좀 더 무거운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보수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네. 진짜 그 바닥에 있는 그 모습을 다 드러내서 좀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 결과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참패 이상을 넘어서 더 이상 더 내려가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요즘의 모습은. 네. 뭐 내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 지금처럼 보수정당의 한국당은 왜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까? 대략 5가지 정도 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는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대안으로 지지할 야당의 후보와 지도자가 없었어요. 예,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반감이 심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예. 홍준표 대표가 유세를 도와주러 가겠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그렇게 사태까지 말씀하셨던 있었어요. 후보가 많았다 그래요. 네. 그러한 반감들이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예. 시대 정신과 흐름을 못 따라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라는 적대 국가가 예. 만나서 회담하고 협상해서 평화 무드로 가고 있는데 예. 종북 타령, 색깔론, 반대 이렇게만 하는 야당에 국민들은 마음을 줄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는 보수의 분열도 예.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눠져 맞습니다. 있는 상태. 어쨌든 표가 나눠지게 되니까요. 예. 선거에 이길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는 대안 없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예. 지금 통계청에서 지난 5월 말에 예. 12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예. 그중에 11가지가 다 하강 침체예요. 다 안 좋았어요. 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는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가 작년 대비 1년 동안 12%의 예. 매출이 감소됐고요. 예. 예. 청년 일자리는 지금 역대 최악으로 지금 얘기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수치상으로 기본 명목 수치만 한 10% 넘지만 실제는 더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수치가 안 좋은데 여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건 야당의 잘못, 그것으로 이유를 찾을 수 지금 있습니다. 5가지 이유를 꼽아봤는데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5가지 얘기를 듣고 과연 그 당을 찍을 마음이 들까 싶기도 하네요, 진짜. 지금 따져보니. 사실은 저도 예. 투표를 하러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잠깐 아까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수 재건의 좀 방법이라든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걸 얘기를 하면서 보수 진영과 한국당이 할 일 중에 하나가 보수 중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보수 중도라고 하면은 곧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인데 네. 이게 지금 상태로 가능합니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겠죠. 지금은 각 당이 그 한국당 같은 경우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당을 추스려야 될 거고 예. 내년도 아마 1월이나 2월에 전당대회를 열 텐데 그때 나오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이 예. 공약을 내세워서 아, 전당대회 때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또 친박 극우 세력들 예. 또한 저쪽에 있는 호남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한국당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 분들을 좀 제외하고 좀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서 여당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만약에 지금 바른미래당 쪽에서 듣고 계시면 어떤 분들은 바른미래당을 지금 흔드는 거다. 왜 또 쪼개려고 그러냐. 또 이런 반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열돼서는 보수가 재건될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로 힘을 합쳐서 예. 재건을 해야죠.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에는 보수가 아니신 분도 섞여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수 성향이지만 예. 지역적으로 보수 정당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에는 좀 결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결국에는 전망을 전 그렇게 될 거라 봅니다. 하시는 거예요. 양당의 전당대회, 뭐 그때 아마 공약으로서 그런 걸 한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얘기 좀 해보죠. 관심 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2015년 발렌타인데이 때입니다. 네. 그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전 대표, 그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변의 이제 측근의 어떤 권유를 받아들여서
흑장미 백송이를 네. 청와대로 네.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좀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전말 좀 소개해 주시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네. 발렌타인데이를 며칠 앞두고 네. 김학용 실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 대표님, 내일 모레가 발렌타인데이인데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는 그 뭐 남살스럽게 뭐 그런 일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도 날이 날인 만큼 예. 좀 선물을 보냅시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어. 그럼 김학용 비서실장이 알아서 어. 해라라고 된 거죠. 그런데 가만 있어봐. 듣고 보니까 발렌타인데이는 이게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프닝이었습니다. 아. 발렌타인데이 전날 예. 김학용 실장이 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예. 조윤선 수석에게 흑장미 백송이를 잘 전달했습니다. 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그래 뭐 고생했다라고 예.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 아니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주는 그렇죠. 날이고 근데 이거 왜 또 하필 흑장미를 선물을 했느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의구심이 남성 생긴 주는데 남자가 여성한테 줬어요. 네. 그런 의구심이 생긴 거죠. 또 유독 왜 또 흑장미냐?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흑장미의 꽃말을 네. 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 뭐라고 나왔다고 그럽니까? 당신은 영원한 나의 것이라는 꽃말입니다. 대통령한테 흑장미 백송이를 보냈는데 그 흑장미의 꽃말이 당신은 영원히 나의 것.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아차 싶어서 이 머리가 쭈뼛하셨겠는데요? 뭐 좀 더 생생한 말로 들려주고 싶지만 예. 그거는 좀 방송상 어려운 사투리를 좀 말이라서 짙게 쓰면서 아마 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윤선 수석하고 예. 김학용 실장한테 예. 김무성 대표가 전화해서 예, 예. 물어봤죠. 그때 예. 조윤선 수석이 예. 아 대통령께서 꽃 받으시고 되게 좋아하셨다. 꽃말을 안 찾아봤군요. 글쎄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그렇게 그냥 끝난 선물이구나라고만 생각했지 굳이 그거를 찾아보고 이러진 않아서 그냥 꽃이네라고 아마 반겼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 이제 청와대를 몇 차례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담도 하고 그리고 뭐 옆에 같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체로 면담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단독 면담도 있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몇 차례 있었죠. 갔다 왔었는데 네. 청와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던가요? 단독으로 만나셨을 때는 약간은 좀 흥분된 고 상기된 표정과 흥분됐다라고 말이었죠. 하면 본인이 약간 원하는 얘기 뭐 이런 걸 들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독대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친박 최고위원들도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만나셨을 때는 그냥 와서 예. 뭐 공식적인 브리핑 하시고 그냥 음. 무덤덤하게 그러셨어요. 지금 제가 기자로서 궁금한 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여러 가지 인사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각의 장관들뿐만 아니라 당에 계셨던 분들도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메모를 하는 네. 습관이 있었거든요. 네. 다들 무슨 수첩을 갖고 특별히 뭐 더더구나 친박계 의원들이 청와대 들어가면 당연히 수첩을 꺼서 메모를 했는데 네. 김무성 대표는 제가 알기로 기자로서 보기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꼼꼼히 메모하십니다. 아, 메모를 합니까? 네, 꼼꼼히 합니다. 그 한간에서는 그 당시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가 그냥 앉아있으니까 메모지를 뭐 전달해서 네. 적는 게 어떠느냐 뭐 이런 권유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첩 하동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 것처럼 수첩을 꼭 갖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메모를 꼭 하시고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들 같아요. 그건 또 약간 와전된 얘기고. 네. 제가 그래서 사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그 당시 여당 대표였는데 네. 청와대의 예우는 좀 어떻다고 나옵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예우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족했다. 예, 단 하나의 이제 단적인 증거를 보면 예. 이제 이쪽 편에는 청와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가 앉고 네. 이쪽 편에는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쪽 인사가 앉는데 그렇죠. 마주보게 자리 배치를 안 했어요. 아, 대통령과 당대표가 정면으로 네. 마주보게? 예를 들면 이쪽에는 3명,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해서 통상 그렇게 대통령하고 나오죠. 3명 나오고 이쪽은 4명. 아, 그러면 대통령이 당대표와 또 다른 사람 사이에를 보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히 보게 되는. 네. 이쪽에 당에서 3분이 나가면 이쪽은 2분만 나와서 그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제 당시에 정무수석실에 확인해보고 물어봐도 예. 그냥 뭐 자리 배치가 원래 그랬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래 좀
당대표라면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아마 저렇게 약간 비껴가게끔, 그러니까 정면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그 당시에 좀 문제의식을 좀 느끼신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참 옛날 얘기하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합니다.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를 오래 보좌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보좌관 장성철은 왜 김무성을 떠났은 겁니까? 지금 상태로는 김무성 대표를 떠난 상태가 돼 있는데 왜 떠나신 겁니까? 두 가지 이유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저랑 같이 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네.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지금은 다 감옥에 다 가시거나 나락에 여러 빠졌죠. 어려운 예, 일을 예. 겪고 계시잖아요. 예. 권력이 무섭고 정치권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두려웠고요. 아, 공포감이 갑자기 밀려오던가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예. 많은 일들을 예.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예. 그 조그마한 경험을 후배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전당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예. 정당 창당은 어떻게 하는지, 예. 정무 판단 보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좀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사실은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 참 자주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좀 나누고자 제가 책도 쓰게 됐고 보좌관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이유인데 네. 그중에서 어떤 게 더 비중이 좀 큽니까? 첫 번째가 비중이 크죠. 약간의 두려움. 네, 아, 정치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상황 조금 더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네. 이 책이 나오기 전이 지금 최근에 한국당의 진짜 내홍이 벌어지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는 김성태 당신이 원내대표, 지금 권한대행이 됐습니다만 김성태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책에서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김성태 권한대행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비대위원회가 제대로 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 뒷받침을 철저히 해야 근데 됩니다. 지금 친박 쪽에서는 비대위원회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김성태 권한대행도 그만둬라, 예. 뭐 김무성 대표도 그만둬라만 어제 아마 설정해라. 의총이 나왔는데 뭐 김성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도 물러나라. 네. 그러니까 아마 탈당을 하라는 뜻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친박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긴 친박들의 짐작하시는 아주 꼼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당원 당규상을 보면 예. 한국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예. 김성태 권한대행이 그만두고 예. 김무성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되면 예. 자신들이 당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고 최고위원들도 지금 다 사퇴해서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 그 원내대표가 그만두게 되면 예. 당내 최다선 다선? 의원이 아. 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요. 원래 다선은 이제 서청원 의원이셨는데 탈당을 선언을 예. 했고요. 그러니까 해당상이 없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김무성 대표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해도 예. 그 다음번에는 정통성 있는 당대표가 김무성 최다선, 대표가 되는 거예요. 최다선이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보고 탈당하라고 이들은 계속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김성태 권한대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도 같이 물러나야 된다. 이게 같이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거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해석이 가능한가요? 지금 뭐 맞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친박계 의원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장성철 전 보좌관께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신 거네요. 당권을 갖기 위한 저들의 좀 정치인 꼼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시간이 벌써 훌쩍 갔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무성 전 대표를 위한 뭐 변명을 하실 기회를 제가 좀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30시간의 법칙 얘기 참 많이 회자됐습니다. 뭔가를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30시간이 지나면 꼬리를 내리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아냥도 참 많이 있었는데 진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던. 제가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또 뭐 전 보좌관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소신은 네. 대화 타협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 본인 것을 양보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좀 하나로 예. 가자라는 게 김무성 대표의 정치 철학이거든요. 예.
선당 후사가 김무성 대표가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 일부에서 김무성 대표를 좀 흠집 내기 위해서 그렇게 30시간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소신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참 서글프고 서운한 부분이죠. 장성철 수장께서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저는 좀 제가 있는 공간과 예. 논쟁 정책센터에서 예. 좀 대안을 좀 마련을 해보고 국회 보좌진, 후배 보좌진들을 위해서 예. 좀 강좌를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정치가 무엇이고 언론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정무 판단 보고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노하우를 그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무적인 노하우를 좀 전달하고 싶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얘기, 과거 얘기 들어봤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